빰빠라밤. 네, 자 그럼 2부 수업의 리허설의 사회는 우리 박명숙 반장님께서 네,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 토요일 저녁 기초반, 조혜순 성우님 기초반 포토낭의 수료 기념 낭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 잠깐만, 이거 뭐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네. 네, 저는 너무 매끄럽게 잘하셔가지고 여기 앞에 네, 뭐 프롬프트 같은 게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네. 어, 그동안 여러, 네. 제가 지금 이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좀 막 헤매고 있어요, 이제. 네. 그러면 그냥 바로 시작하고요. 멘트 이런 건 조금 더 제가 다른 것도 한번 훔쳐보고 이러면서 조금 더 매끄럽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 네. 싱가포르인지 필리핀인지 좀 살짝 헷갈리긴 한데 싱가포르였죠, 그죠? 네. 정말 탄탄한 기본기를 갖고 계시는 우리 기현아, 네. 님의 첫 번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조예진 성우님이 수업 때 하셨던 말이 있어요. 낭독은 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것이라고.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전달할지 알아야 한다고. 제가 낭독할 글은 김현수의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고 제 주변 사람을 위해서 고른 글이에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국은 싱가포르보다 1시간이 더 앞서요.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1시간 앞서 걷는 너의 등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너의 뒤에 있는 거라고. 그걸 낭독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너의 행복을 바라는 내가 뒤에 있다고. 아프고 지친 내 친구들이 건강하길 바라고, 소소한 행복을 찾길 바라고, 위안이 되며 그 소망을 바라며 고른 글입니다. 시작할게요. 다시 벽 앞에서 풀코스를 달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벽을 만나게 된다. 그건 체내에 축적된 글리코겐이 모두 소진됐다는 사실을 뜻한다. 머리로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달리다 보면 이제 내가 축적한 글리코겐이 모두 소진됐으니 조만간 피로가 시작되겠군.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달린다. 신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르면 벽을 만나게 된다. 이게 내가 아는 마라톤의 피로다. 그 벽이라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이다. 이 우주의 삼라만상은 모두 나 하나 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나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대는 듯한 느낌이다.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억울한 마음이 든다. 운동학자들이 제 아무리 글리코겐이 어떻고 포도당이 어떻고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귀에 들어오진 않는다. 다만 억울한 마음뿐이다. 출발할 때만 해도 정말 좋았는데 그보다 더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왜 이런 재앙이 내게 닥친단 말인가. 그런 상황에 처해 평소에 밥을 2공기씩 먹을 걸 이라고 후회하는 러너가 있으리 만무하다. 경험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글리코겐은 소진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연료를 가득 싣고 출발하는 여객기도 아니고 연료가 떨어지면 공중 급유를 받을 수 있는 정찰기도 아니다. 마라톤은 절묘하게도 모든 인간들을 동등하게 만드는 거리만큼 달리는 일이다. 적어도 근육의 피로에 있어서는 말이다. 그러므로 러너는 절망이란 희망에서 몇 킬로미터 부족한 상태를 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은 곧 러너의 가장 친한 친구는 피로라는 것. 러너가 온몸으로 껴안아야만 하는 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것을 뜻한다.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절망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러너는 이해해야만 한다. 대략 35km 지점에서 결승점 사이에서는 러너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거부하기도 했다. 교훈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였을 때 나는 결승점에 들어갔고 거부했을 때 낙오했다. 교장 선생님 말씀 같은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피로란 심리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식이요법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피로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35km 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결승점에 들어갔을 때의 일뿐이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약간의 후회, 몇 번의 웃음, 문득 떠오르는 사람 같은 것들은 모두 35km 이전에서 일어난다. 벽을 만나고 나면 오직 결승점을 생각한 사람만이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가장 힘든 순간에 희망을 꿈꾸는 일이다. 러너에게 피로란 휴식에서 몇 킬로미터 못 미친 상태를 뜻한다. 피로는 결국 휴식이 될 것이며 절망은 곧 희망으로 바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믿지 않을 수 없다.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쓴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는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급진적으로 지향하는 무엇은 어떠한 곳에서도 충족되어 있지 않으며 어떠한 곳에서도 파기되어 있지 않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촉진시켜야 하는 관심사는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진정으로 희고하는 무엇이며 객체의 측면에서 볼 때 진정으로 희고될 수 있는 무엇이다. 간절히 소망할 때 그 단단하던 벽은 결국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러너는 글리코겐을 남겨둔 채 결승점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러너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만 얻을 수 있는 희망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다. 러너의 가장 친한 친구는 피로이며 절망이다. 그것들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이완과 휴식과 희망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올 한 해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어떤 일들을 겪든 자신에 대해 실망하든 절망하든 피로하든 죽고 싶든 한 번이라도 결승점에 들어가본 러너라면 그 사실을 이해하기를. 결승점은 어떤 경우에도 충만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아니면서 동시에 그 순간의 충만함은 어떤 경우에도 파기되지 않는다. 삶의 희망 역시 마찬가지다.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박수 치고 있을 때가 아니었네요. 죄송해요. 맞아요. 그럼 잠깐만요. 그 우리 사회자님이 이제 진행하시기 전에 제가 들은 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잠깐만 코멘트를 해드리면 지금 아주 잘하셨어요. 처음에 잠깐 소리가 작았는데 뒤로 가면서 아주 잘 들렸고요. 그 몇 가지만 혹시 연필 있으시면 적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거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어서 보내드리기는 할 겁니다. 네. 그 처음 부분인데 내가 아는 마라톤에 뭐뭐뭐다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마라톤에 뭐뭐뭐다 그거 하나 잘 들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이렇게 끝내시지 마시고 한 발자국도 해서 그거를 같이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해서 뭔가가 이렇게 어디가 액센트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부드럽게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뭐를 껴안다 이렇게 껴안아야만 하는 것은 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껴안아야 뭐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셨는데 그를 껴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 나왔던 게 있어요.
받아들인다, 뭐 받아들인다.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이다 해서 같이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받아들인다 해서 들에다가 악센트 안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벽을 만나고 나면, 이 벽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벽을 만나고 나면, 그거 잘 살리주셨는데 너무 벽을 만나고 해서 만나고가 셌거든요. 그래서 벽을 만나고 나면서 벽이 조금 더 강하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곳에서도 두 번 나오는데 어떠한 곳이 연결되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곳 하면서 곳이 좀 셌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곳에서도 이렇게 가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다 좋으신데 아주 잘 들리시는데, 뭐 우리는 또 결승점은 뭐 못한다며 이게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뭐해 하고 이렇게 끝부분이 살짝 올라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올라가시는 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자주 있으시면 약간의 습관처럼 들려서,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뭐뭐 하는데, 뭐 결승점은 이렇다, 결승점은 이렇게 올리시는 거, 요거를 조금 플랫하게 이렇게 가시는 것도 함께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네, 영숙쌤. 네. 그러면 자, 책을 선물한 친구를 위한 서문과 함께 정말 러너의 이야기를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멋지게 낭독해 주신 현아님 다음으로, 자, 정말 순수하고 순수함 그 자체인데 책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쇼펜하우의 아포리즘, 우리 김선아님 낭독 이어지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선아입니다. 처음에 그 소설책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등장인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사실 그 읽기 녹음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책으로 바꿨습니다. 챕터 두 가지를 읽어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40살은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땐 인생 행로에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이나 인물들이 요란하게 등장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건이나 인물들은 모두 조용히 뒷문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슬쩍 들어왔다. 정신적으로 잠깐만, 선아쌤. 네. 그 지금 조금 빨라가지고, 뭐 인생 행로에 뭐뭐는 뭐 들어왔다 하는데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약간만 여유롭게, 네. 조금만 여유롭게 해주세요. 네. 네. 네네. 시작해주세요. 어렸을 땐 인생 행로에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이나 등장인물이 요란하게 등장할 거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건이나 인물들은 모두 조용히 뒷문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은 정도로 슬쩍 들어왔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적어도 40살은 되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아무리 평범한 인간이더라도 나이, 성숙과 경험의 발전만 있으면 인간으로서 과거의 자신보다 조금은 나아지기 시작한다.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해 사람은 40살이 넘어가면 사람을 싫어하는 성향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산 넘어 반대편 기슭에 있는 죽음은 산을 오를 때는 보이지 않는다. 청년기에 명랑하고 삶의 의욕에 차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산의 정상을 넘으면서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죽음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한다. 삶의 활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의욕도 감퇴해 젊은 날의 오만함이 물러가고 우울한 근엄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교수대로 한 발짝씩 끌려가는 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인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이 점점 늘어난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자꾸 끝없이 되풀이되면서 처음에는 중요했던 일이 점차 중요하지 않게 변해간다. 시간이 흘러가지만 흔적이 남지 않는다. 생명은 36살까지는 시간의 인자로 살아가고 36 이후부터는 시간 그 자체를 갉아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젊었을 땐 적자가 발생해도 미미해 보인다. 어차피 이자일 뿐이므로 지출이 과다해도 걱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베푼 이자가 중단되고 원금을 사용할 때가 오면
사라진 시간의 이자가 아쉽게 다가오는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라는 생명의 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보다 더욱 욕심을 내는 것은 시간을 상실했다는 생명이라는 원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여기가 첫 번째 챕터가 끝났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선아쌤 아주 잘하셨는데 그 중에서 기슬개라는 게 있어요. 기슬개. 네. 그거 기슬개 이렇게 연필로 쓰셔가지고 기슬개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 괜찮으신데 중간에 연필로 한번 이렇게 끊어읽기 같은 걸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안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네네. 끊어놓기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끊어 읽는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쉬어가시면 훨씬 잘 들릴 거고요. 지금 제가 중간에 하면서 이렇게 눈을 뜨고 봤는데 그래도 입술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움직이시긴 하는데 지금 생각한 것보다 조금만 더 살짝만 더 크게 크게. 움직인다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챕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았어요. 잘 들리셨어요. 근데 끊어 읽는 거랑 조금 크게 발음하시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어갈게요. 네, 두 번째 챕터.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인간의 자질 중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 잠깐만요. 성실을 선생님, 택하겠다. 그 네. 제목은 아주 잘 들렸고요. 그 다음 들어갈 때도 좀 빨랐어요. 그래서 무슨 과제 네. 중? 네, 다시 갈게요. 네. 인간의 자질 중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 성실을 택하겠다. 성실함의 미덕은 내게 부족한 다른 자질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데 있다. 그러나 성실이 부족한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도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다. 성실은 어떤 능력으로 보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유감스럽게도 성실한 인간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동물에게 달려가야 한다. 인간은 성실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 다른 자질은 몰라도 성실에 대해서만큼은 동물에게 다시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만약 진화론이 성실이라는 내적 본능을 동물학상의 특성으로 밝혀놓았다면 나는 누구보다 철저한 진화론자가 되었을 것이다. 성실함과 비슷한 처지로 인간에게 버림받은 또 다른 덕목은 감사다. 인간만의 고유한 덕목이라고 확신했던 감사도 지금은 동물에게나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이미 감사의 특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구하지 않게 되었다. 누구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괴롭기만 하다. 감사하다는 말과 행동이 배은망덕한 행위로까지 여겨진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배은망덕한 행위가 배은망덕한 행위는 친구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다면서 상대방을 방문하거나 선물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받은 은혜의 부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사는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이다. 진정으로 그에게 고마워하고 또한 그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다. 그런데 지금은 들을수록 기분 나쁜 예의 바른 인사말과 형식적인 선물들이 감사를 대신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마음은 사라지고 죽은 단어들만이 맴돌고 있다. 이렇듯 값싼 지분을 상하느니 차라리 빌려주고 받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허영이라는 의지에서 비롯됐으며 허영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은 허영을 경멸하는 것, 즉 교만이다. 그런데 교만은 허영보다 더 위험하다. 인간이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한다. 문제는 한 번만 교만해진 인간은 웬만한 존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다. 내가 그를 경멸하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할 테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쥐어뜯기라도 해야 그의 면전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이 같은 조급함과 달리 확고한 자의식을 갖춘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대표, 경멸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 상처받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의식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맺기에 서투른 까닭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심술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질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고집만을 부리는 원인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고집을 피우는 원인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나와 나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온전해지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며 허영이며 교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나를 맞추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끝입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 첫 번째 읽으셨던 부분, 아까 말씀하신 요것만 잘 주의하셔서 조금 크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네. 아주 잘 들어왔어요. 다만 처음에 하실 때 이제 이 발음 자체가 네. 어려워요. 인간의 자질, 요게 리을이 들어가는 이 받침에 리을 들어가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 약간 여유 있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와이파이 문제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갔던 것 같고, 허영이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허하는 아까 네, 흐트 크프 뭐 이렇게 해서 파열음이 나오기도 하고 이응이 또 받침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발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허영 뒤에는 잘 들리셨는데 처음 허영 나올 때 그거 발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 잘하셨어요. 지금처럼 뒷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 더 신경 쓰실 거는 내가 이 이야기를 아까 처음에 우리 현아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기분 좋게 따뜻하게 들려준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 요것까지 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명숙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낭독을 듣다 보니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적어도 40살이 돼야 된다는데 저는 40살이 넘어서 난 성숙해졌어야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며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늘 책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과제를 올려주시는 토토왕의 영원한 언니 우리 김숙님의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목하고 바로 하는 건가요? 네, 그러셔도 모든 되고 벽은 아까 처음에 뭐 현아쌤이 해주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한두 마디 말씀하셔도 또 좋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네. 모든 벽은 문이다. 영화 해리포터를 떠올리면 결코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1살 고아 소년 해리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런던 킹스크로스역 벽을 뚫고 들어가던 장면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차단된 벽 속으로 해리가 성큼 발을 내디뎌 들어서자 벽 속에는 마법학교로 가는 특급 열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승강장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벽이 문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모든 벽 속에는 문이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게 되었습니다. 벽은 항상 굳게 막혀 이곳과 저곳을 차단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지닌 것인데 그 안에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 인생의 벽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에게도 해리포터 시리즈는 인생의 벽 앞에서 작가 자신이 연 용기의 문이었습니다. 이혼 후 어린 딸을 데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벽 앞에 서 있었지만 그녀는 해리포터를 씀으로써 벽을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류 중에서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삶의 벽 앞에서 문을 여는 존재입니다. 독수리의 평균 수명이 인간과 비슷한 까닭은 늙음과 죽음의 벽 앞에서 독수리가 스스로 새 삶을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30년 좀 넘게 살게 되면 무뎌진 부리가 자라 목을 찌르고 날개의 깃털이 무거워져 날지 못합니다. 날카롭게 자란 발톱마저 살 속을 파고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의 과정을 밟아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만일 새 삶을 선택하면 6개월 정도 먹는 것도 포기하고 그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높은 산정에 둥지를 틀고 암벽에 수도 없이 부리를 쳐 깨뜨리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면 발톱을 모두 뽑아내고 새 발톱이 자랄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고는 그 새 부리로 낡은 날개의 깃털도 뽑아내고 새 깃털이 자라는 날갯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때 독수리의 몸은 피범벅이 됩니다. 그런데도 독수리는 그 고통의 벽 앞에서 자신을 전부 새롭게 갈고 새 삶의 문을 엽니다. 만일 독수리가 벽 속에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인간과 같은 수명을 누리는 새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벽 앞에 내일이라는 새로운 삶을 위해 독수리처럼 선택과 결단의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독수리와 같은 고통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2007년에 말기암으로 6개월 시한부 삶을 살면서도 마지막 강연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던진 미국의 랜디 포시 교수는 인생의 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 가르쳐준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멈춰 서라는 뜻으로 벽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인생의 벽을 절망의 벽으로만 생각하면 그 벽 속에 있는 희망의 문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벽을 벽으로만 보면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벽이 보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보면 결국 문이 보입니다. 벽 속에 있는 문을 보는 눈만 있으면 누구의 벽이든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이 굳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좁은 문이라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넓은 세상에 희망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 지니고 있어도 그 문을 굳게 닫고 벽으로 사용하면 이미 문이 아닙니다. 문 없는 벽은 없습니다. 모든 벽은 문입니다.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벽 없이 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시 벽을 함께 읽으면서 내 마음의 벽에 있는 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 정호승. 나는 이제 벽을 부수지 않는다. 따스하게 어루만질 뿐이다.
벽이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어루만지다가 마냥 조용히 웃을 뿐이다. 웃다가 벽 속으로 걸어갈 뿐이다. 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을 걸을 수 있고 섬과 섬 사이로 작은 배들이 고요히 떠가는 봄바다를 한없이 바라볼 수 있다. 나는 한때 벽 속에는 벽만 있는 줄 알았다. 나는 한때 벽 속의 벽까지 부수려고 망치를 들었다. 망치로 벽을 내리칠 때마다 오히려 내가 벽이 되었다. 나와 함께 망치로 벽을 내리치던 것들도 결국 벽이 되었다. 부술수록 더욱 부서지지 않는, 무너뜨릴수록 더욱 무너지지 않는 벽은 결국 벽으로 만들어지는 벽이었다. 나는 이제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될 뿐이다. 내리칠수록 벽이 되던 주먹을 펴 따스하게 벽을 쓰다듬을 뿐이다. 벽이 빵이 될 때까지 쓰다듬다가 물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을 뿐이다. 그 빵을 들고 거리에 나가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뿐이다. 네. 네. 아, 참 좋았고요. 그 초반 부분만 몇 군데 말씀드리면 처음에 벽을 뚫고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너무 뚫고가 셌던 것 같아요. 벽을 뚫고. 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처음이라서 살짝 그랬었던 것 같고요. 열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특급 열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특급 열차를 하고 뛰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했는데, 그거는 붙이시는 게 좀 더 매끄러우실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그거 다 초반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 뒷부분은 다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류 중에서도 라는 거 있잖아요, 김숙쌤. 근데 그게 발음이 어려워요. 조류 중에서도 해서 류중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가 살짝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다 보면은 뭐뭐 하면서 문을 엽니다 라는 게 나오는데, 그 굉장히 제가 눈 감고 들었을 때는 뭐가 확 펼쳐지는 느낌이었는데, 그 문을 연다는 게 조금 약했어요. 그 맨 처음 이제 어딘가 읽으시다 보면 문을 여는 데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을 엽니다 할 때 진짜로 김숙쌤께서 문을 확 여는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뭐 벽 앞에 라면서 이제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약간 이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이라는 벽 앞에 이게 나오는데, 그 우리는이 들어가는 게 조금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한 호흡 잠깐 쉬시고 우리는 하고 딱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명숙쌤. 네. 아, 인생의 벽 속에는 희망의 문이 있군요. 그죠? 네, 정말 잔잔하게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담요와 책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멋지게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젊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 토토낭을 아주 상큼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주선님의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책은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담요와 책만 있다면이라는 책이고요. 임성미라는 독서 교육 전문가가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책을 통해서 질문거리를 찾아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담은 글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라는 챕터 속의 또 작은 챕터를 읽을 생각이고요. 각자 저마다 행복이란 무엇일지 정의를 하고 계실 텐데, 또 저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어느 광고회사에서 돈 많은 상류층 부자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세밀하게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부자들은 무채색의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주로 즐겨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흰색이나 검은색, 회색 계통의 옷을 즐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미술사학자 오주석 선생님이 쓴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에서 읽은 내용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수묵화를 즐겨 그린 이유는 무채색이 내면의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색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리학자들도 회색이 가장 편안한 색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스님이나 수녀님을 비롯한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회색 옷을 입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회색이 아주 멋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상류층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사 결과 그들이 즐기는 음식은 잡곡밥에 된장국, 유기농 채소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발효식품인 된장과 섬유질이 풍부한 곡식, 유기농 채소로 요리한 무침과 나물이 최고의 밥상인 것입니다. 여가 생활은 어떨까요? 상류층 사람들은 도시가 아닌 숲속의 전원주택을 갖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직접 장작을 패서 불을 지피고 정원을 가꿉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고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가를 보내지요. 상류층 사람들은 명품관에 드나들며 비싼 물건을 사고 돈을 많이 쓰는 여행을 다닐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의외의 조사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상류층 모습에 익숙해져서 그렇겠지요. 이런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은 정말 단순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한 하버드대 연구.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는 지난 1940년대부터 700여 명의 사람들을 75년 동안 추적 연구했습니다.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였죠. 연구 결과 답은 간단했습니다. 행복의 최대 조건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흔히 인생은 시간여행이라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린 항상 현재에 삽니다. 이탈리아 작가 미하엘 엔데가 쓴 모모는 시간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모모는 이탈리아어로 지금이라고 하지요. 책에서도 나왔듯이 모모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모모는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을 뿐인데 단지 그것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발사 푸지 씨는 공연히 인생이 서글퍼졌습니다. 가위질 소리, 잡담, 비누거품과 함께 내 인생도 흘려가는구나. 대체 이제까지 살면서 이룬 게 뭐지? 하면서 말이죠. 푸지 씨는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난 누구지? 고작 보잘것없는 이발사일 뿐이지. 제대로 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푸념을 합니다. 물론 그는 제대로 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막연히 중요한 것, 화려한 것이 멋진 인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인생을 누릴 시간이 없어.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 자유로워져야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평생을 철컥거리는 가위질과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거품에 매여 살고 있으니
이발사가 우울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 회색 신사가 잿빛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알듯이 회색 신사의 홍보 마케팅 전략에 넘어간 이발사 푸지 씨는 그날부터 시간을 저축하려고 시간을 아꼈습니다. 시간을 저축한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저축은행에 시간을 저축하려면 친구를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줄여야 하고 나이 드신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 노래를 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는 시간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는 언젠가 다른 인생을 새로 살기 위해서 시간을 철저히 아끼리라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을 아끼려고 애쓸수록 놀랍게도 그의 시간은 수수께끼처럼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점점 짧아졌지요.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해가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는 편집증에 걸린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를 악물고 더욱더 시간을 아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시간저축은행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서 벌게 된 돈으로 예쁜 옷을 사입고 화려해졌지만 그들의 얼굴에 기쁨의 빛은 사라져갔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기쁨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모모의 저자가 들려주는 지혜는 앞에서 말한 어부 이야기와 그 의미가 닿아 있습니다. 먼 미래에 얻을 수 있다는 행복을 얻으려고 지금 내게 소중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니까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순간을 느낄 뿐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 천국에 가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에서 기쁨을 발견했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너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이지요. 네. 그 소리도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고, 네. 아주 좋았습니다. 몇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면은, 첫 부분에 보면 오주석 선생님이 쓴 요거 나오거든요. 오주석 선생님 요거 살짝 연결해 주시면 좋고요. 발음은 명확하시니까 무채색이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조에서 때문이 좀 너무 강조돼서 그거 그냥 때문이 부드럽게 이어가시면 좋겠고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하면서 앞에 누구한테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듯이 그 부분 질문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 뒤에는 뭐 다 좋으셨어요. 하버드대에서는 할 때 앞에 하버드 한번 나왔으니까 하버드대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시면 되고 익숙해져서 그렇겠죠. 이것도 같이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모 지금 통찰 이거 다 좋으셨고 네. 그리고 왜 그 투지 씨의 목소리 약간 변성해서 나올 때 제일 처음에 뭐뭐 소리 잡담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그게 조금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약간만 여유 있게 하시면 잘 들릴 것 같고 잿빛 고급 승용차 나오거든요. 잿빛하고 아주 조금만 잿빛 고급 연결하지 마시고 잿빛 고급 승용차에서 아주 살짝만 포즈 있으시면 좋고 기쁨이라는 핵심어가 딱 나올 때 있는데 그거 조금만 기쁜 느낌으로 약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영숙쌤. 네.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한 질문에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답을 들려준 주선님의 낭독을 이어서 네, 반장인 저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읽을 책은 무심한 듯 따뜻한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고요.
이 음식에 대한 그런 에세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시하고 같이 연결시키기도 하고 예술가들의 식탁하고도 관련시키는 에세이가 있는 그런 건데요. 오늘 제가 들려주는 에세이는 협괴열차랑 소래포구를 연결시킨 그런 에세이입니다. 협괴열차는 노을 속으로. 김장철이다. 양념에 들어갈 새우를 생각하다 소래포구를 떠올렸다. 오래전 다녀온 적은 있지만 포구 풍경도 볼 겸 협괴열차가 다녔던 길을 걸어볼 생각이다. 포구로 배가 들어오고 공판장 경매가 열리는 것을 보려면 서둘러야 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매가 끝나버려 공판장은 썰렁했다. 빈 배들만 정박한 채 멀리 도로와 철교 너머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한가롭다. 조금 전 배에서 내린 생새우와 소라, 꽃게며 갑오징어와 전어 같은 어물들을 펼쳐놓은 난전으로 들어섰다. 커다란 상자와 통마다 새우들이 넘쳐났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싱싱한 생물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헐떡거리며 꼬리를 치거나 꿈틀대는 생명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은 식욕과 함께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때가 때이니만큼 새우 파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다. 겨우 틈새를 파고드니 분홍빛 속살이 비치는 새우들의 눈이 검정깨처럼 선명하다. 생새우를 샀다. 두 식구 김장에 2kg면 충분하다. 남편은 수육에 새우젓을 얹어 쌈을 쌀 생각에 벌써부터 즐거운 모양이다. 좁은 갯가라는 뜻의 소래포구는 인천 내항이 준공되면서 새우잡이 소형 어선들이 정박하기 좋은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새우 파시를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어항이자 유명 관광지로 소문난 터라 사람들로 북적인다. 난전에서 어시장 안으로 들어오니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많아 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꿈틀거리는 장어, 꽃게, 주꾸미, 조개와 같은 생물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자 여기저기서 값을 부르며 손님을 붙잡는다. 온갖 해산물들을 구경하는 동안 허기가 느껴졌다. 회를 떠가면 매운탕을 해주는 식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꽉 찼다. 주문한 새우튀김과 매운탕이 나왔다. 왕새우튀김은 바삭바삭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쑥갓과 미나리를 듬뿍 얹은 얼큰한 매운탕은 쌀쌀하게 느꼈던 몸을 후끈 데워주었다. 시원하다 는 말이 절로 나왔다. 집에서는 왜 이런 맛이 나지 않는지 모르겠다. 옆자리 또래 부부가 배추 600포기를 김장해서 나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접시나 시킨 우럭과 광어회를 듬뿍 들어준다. 모르는 사람끼리 후한 인심도 건네며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래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 아닐까. 저쯤 협괴열차가 다니던 길이 보인다. 지금은 인도가 된 철길을 걸었다. 건너편 월곶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 철교 침복 아래 바닷물을 내려다보니 부들거리는 다리로 철교를 건너던 지난 날이 스쳤다. 소래포구는 1930년대 염전이 생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운송수단이 필요했다. 수인선 철도로 작업 인부들과 연북군을 실어 나르던 광경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다. 염전은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소금 창고와 습지공원은 함께 구경하기 좋은 곳이다. 지금쯤 붉게 물든 나문재가 장관을 이룰 것이다. 철로 옆으로 전철이 지나간다. 되돌아오는 길에 장도 포대지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의 개항기 역사를 말해주는
두 대의 대포가 바다를 향하고 있다. 쇠나 돌로 만들어진 탄환이라니. 열악한 장비로 외세의 거센 물결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조선시대 외국 선박의 출몰이 빈번해지자 서울로 진입하는 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장도에 세운 군사시설이라고 한다. 소래 역사관 앞에는 두량의 협교열차가 서 있다. 차에 오르니 얼마나 좁은지 마주보고 앉으면 서로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말이 맞겠다. 윤후명 소설 협교열차에는 이렇게 썼다. 하루에 3번씩 다니는 그때의 협교열차를 기억한다. 그때 그 협교열차만큼 내 인생에 환상으로 달린 열차는 없었다. 가을에 그 작고 낡은 기차는 어차피 노을역의 시간대를 달리게 되어 있었다. 서해안의 노을은 어두운 보랏빛으로 오래 물들어 있고 나문제의 선홍색 빛깔이 황량한 갯가를 뒤덮고 있던 갯가를 잊지 못한다. 협계열차에 타보니 내 어릴 적 기차 기적 소리와 흰 연기를 피어올리며 지축을 울리던 바퀴 소리가 들려온다. 내 유년의 환상의 열차는 소실점 밖으로 사라지고 휘어진 철기만 남긴 채 지금은 노을 속이다. 김장을 하려고 새우를 샀으니 절인 배추를 사야겠다. 양념 준비와 버무릴 그릇이며 김치통을 준비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괜히 마음이 먼저 분주해진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 네. 너무 좋아요. 잘하셨고요. 이제 뒤로 가면서는 아주 톤하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잘 맞으시는데 초반기에는 네. 막 서둘러야 되고 뭐 어디를 가고 이곳으로 오게 됐고 걸음이 느려지고 뭐 손님을 붙잡고 뭐 여기를 가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서정적이다, 약간 차분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가시면 뒤로 가면서 괜찮은데 앞쪽에 약간 이렇게 뭔가 시장의 폭우의 어떤 그런 느낌들은 조금만 더 가볍게 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협계열차는 뭐 오래전 다녀온 적은 있지만 해서 다녀온이 조금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그냥 오래전 다녀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가시면 좋고 서둘러야 했다. 이런 부분도 조금 한가롭다. 이런 거 한가롭다는 괜찮았는데 약간만 가볍게 이렇게 적어놨고요. 뭐 이곳, 뭐 이런, 뭐 인도 이렇게 해서 이가 들어갈 때 조금 액센트가 올라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의식을 좀 하시면서 이곳, 이런 이렇게 있으면 연필로 이렇게 밑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그거 하실 때마다 또 이곳으로를 또 이곳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게 되거든요.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고 다 괜찮아요. 이렇게 썼다. 여기서도 살짝 그 억양이 올라가셨었는데 그것들만 네,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속도도 좋고 네, 아주 편안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가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맑은 음색과 명료한 음성으로 잠깐만요. 제가 앞에 걸 잠깐해서.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부모님께 효도하느라 아주 바쁘셔서 그렇지만 맑은 음색과 명료한 음성으로 명료한 발음으로 토토낭의 품격을 높여주는 우리 박순일님의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는 일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왕창 늘어나고 또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먼저 할 일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또 그러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짜증나고 또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행복하게 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늘 읽을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들려드립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불행한 오늘을 살지 마세요. 신고은. 누군가가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모조리 골라 하라. 하기 싫은 일을 모조리 골라 하라. 그러면 지금보다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고,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고, 운동하기 싫을 때 운동하면 분명 성장할 것이다. 그럴듯한 이야기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충실한 본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 사는 인생, 내일을 위해 괴로운 오늘을 사는 것은 지나치게 냉혹하다. 고달프지 않게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그 5단계 비법을 공개한다. 구체적인 목표. 꿈을 이루려면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목표가 추상적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 열심히 공부하기와 같은 목표는 부지런하다는 게 뭔데? 열심히는 그 어느 정도가 열심인 건데? 라는 질문으로 반박할 수 있다. 때로는 이 정도면 부지런하지,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거지 하며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행위와 계산할 수 있는 수치로 정의할 수 있게 말이다. 열심히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쉼없이 달리는 것이겠지만 자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무언가 이루는 것 정도면 열심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하루에 1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열심히 공부하기라는 목표를 1시간 공부하기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대식하는 사람에게 조금 먹기는 하루에 3끼 밥 190g만 먹기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추상적인 목표는 반드시 구체화해야 한다. 쉬운 목표, 많은 목표.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기대로 목표를 짠다. 문제는 그 목표가 상당히 거창하다는 것이다. 10kg 감량하기, 담배 끊기, 매일 일기 쓰기, 시험 합격하기, 애인 만들기 등등. 다 좋다. 이루어지면 좋다. 그러나 이루기 참 어려운 목표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해내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음 단계에 도전할 힘이 생긴다. 성공 경험을 위해서는 목표가 쉬워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시시한 목표가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쉬운 목표를 세우라는 말은 그 목표에서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다. 목표는 언제든 넘어설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랭크 10초를 목표로 삼고 1분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프랭크 5분을 목표로 삼고 달성하지 못하면 그 경험은 실패로 남는다. 그러니 시작은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목표의 단계를 잘게 나누어 하나씩 차근차근 완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kg 감량하기는 쉽지 않다. 그때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난이도를 점점 올려보자. 매일 9시 이후 야식 끊기, 매일 8시 이후 야식 끊기, 매일 7시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기, 7시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고 30분 걷기, 30분 달리기, 40분 달리기. 이런 식으로 제일 만만한 목표부터 시작하여 점점 난이도를 올리면 금세 보잘것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성대한 목표는 이루기 어렵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얻는 것은 무기력뿐이고 의지를 잃게 된다. 목표는 쉬워야 한다. 그래야 매번 성취감을 느끼고 한 단계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른다. 그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 기대도 안 했던 커다란 목표가 라스트 스테이지로 당신을 이끌 거란 사실을 믿어보라. 빠져나갈 구멍 만들기.
매일 30분씩 달리기를 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저녁을 과식해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하루를 쉬자 그의 의지는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불타서 아예 사라져버렸다. 누구나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다. 그 기질 때문에 우리는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도 않는다. 실패하는 순간 흠집이 생긴다는 걸 알기에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 가다가도 한두 번 실패를 겪게 되면 어차피 망했다는 생각에 다 때려치우게 된다. 한 번의 실패가 가진 영향력은 별것도 아닌데 말이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실패해도 눈 감아주기처럼 말이다. 비겁하다고? 그래도 상관없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든 그렇지 않든 어차피 실패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야식은 시킬 것이고 귀찮아서 운동은 빼먹고 말 것이다. 그러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를 아무렇지 않게 뛰어넘어 또다시 도전할 것이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사람은 다 망쳤다며 모든 걸 포기할 것이다. 멈추는 사람과 한 번 더 해보는 사람 중 누가 성공 가능성이 더 크겠는가? 과정 상상하기. 로또에 당첨되는 순간을 자주 상상한다. 제주에 가서 부엌을 한 채 산 뒤 리모델링을 해서 멋진 공간을 만들 것이다. 한쪽 벽은 심리학 서적으로, 다른 쪽 벽은 소설로 가득 채울 것이다. 가운데에는 따뜻한 느낌의 고급 원목 테이블을 두고 사람들과 모여 앉아 심리학 공부를 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이 꿈은 절대 이루어질 리가 없다. 나는 로또를 사지 않기 때문이다. 로또를 사지 않고서 로또가 당첨되길 바라는 것만큼 멍청한 기대는 없다. 물론 로또를 산다고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니지만 로또를 사지 않는다면 로또에 당첨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과정은 결과를 보증하지 못하지만 과정의 부재는 결과의 부재를 보장한다. 과정 없는 꿈은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좀 길어서 여기서 자르려고요. 네, 뭐 쏙쏙 들어오고, 네, 중간에 재밌고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속도 좋고, 네, 아주 잘 들어와요. 그냥 난이도, 아까 발음 그거 하시면서 조금 난이도라는 거 발음 신경 써주시면 되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뭐 이거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아까 아마 호흡 때문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살짝 강조되신 거, 요 한두 개, 2개 정도 빼놓고는 뭐 매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특히 어미 부분, 이런 부분 좋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명숙 쌤. 네, 네, 행복한 내일을 위해 행복한 오늘을 살자. 이게 주제죠. 네, 정말 좋은 네, 들었고요. 자, 그러면 순수하고 맑은 음색을 가지면서 따뜻한 동화를 창작하시는 우리 동화 작가님 백창희님의 자작 동화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 책은 숲이 생겼어요라는 그림책입니다. 숲이 생겼어요. 글쓰니 배짱이, 그리니 박찬주, 걸음동무.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재미있는 별명이 생겼어. 아이들은 나를 보고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고 불렀어. 마치 물구나무를 쓴 모습이랑 닮았다면서 말이야. 새소리, 물소리만 들리던 이곳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 큰 마을이 되었어. 화창한 날이면 바람을 따라 아이들과 사사사 스스스 기분 좋게 춤을 추었어. 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같이 놀 때가 제일 행복했어. 밤이 되면 달님에게 낮에 아이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가끔은 달님과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느라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단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이들은 나보다 새로 생긴 놀이터를 더 좋아했어. 내가 온몸으로 흔들며 아무리 아이들을 불러 모아도 저 멀리 놀이터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의 소리만 아스라이 들릴 뿐이었어. 마을의 모습도 점점 달라졌어. 새로 생긴 높은 아파트들은 바람길도 바꿔놓았어. 밤마다 반짝이던 별들도 하나둘 희미해졌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큰 집과 넓은 도로를 만드는 일에 하루를 다 보냈어.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잘려나가는 모습을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슬프고 무서웠어. 으아! 그러던 어느 날 큰 차들과 시끄러운 톱날이 내 가지와 줄기까지 싹둑 베버렸어. 순식간에 내 몸은 부러지고 꺾여 상처투성이가 되었어. 뿌리까지 뽑힌 나는 큰 트럭에 실렸어. 아, 지금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달리던 트럭이 덜컹 크게 튀어오르는 순간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 겨우 정신이 들어 주변을 살펴보았어. 낯설고 조용한 여기는 어디지? 땅은 온통 메마르고 까슬까슬하기만 했어. 멀리 강물에 비친 달도 나처럼 춥고 외로워 보였어. 잘려나간 큰 줄기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날 큰 차를 타고 사람들이 몰려왔어. 나는 발이라도 있다면 도망치고 싶을 만큼 이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안녕 버드나무야. 우리가 나무를 치료해주는 의사란다. 사람들이 너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낫게 해줄게. 너도 절대 포기하지 마. 알았지? 나는 큰 수술을 받는 것조차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 그렇게 추운 겨울과 3번의 봄을 맞은 어느 날 반짝이는 봄 햇살을 보며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어. 달빛처럼 별빛처럼 펭귄처럼 빛날 수는 없지만 나도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나는 나뭇가지를 뻗어 바람과 다시 즐겁게 춤을 추고 싶었어. 뿌리도 길게 뻗어 새로운 땅과 인사도 나누고 싶었어. 새로운 땅은 나에게 흙 속에 있는 좋은 양분을 나눠주었어. 덕분에 나는 기운을 내고 조금씩 힘이 생겼어. 가지와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랄 때쯤 그제야 나는 내 주변에 친구들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 터널 공사로 산이 깎여 다친 소나무, 집이 헐어 온 몸통이 베인 가무나무, 열매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구박받은 은행나무, 나무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고 버림받은 거짓나무. 우리는 서로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금씩 친해졌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숲이 되었어. 그 사이 새로 자란 뿌리 옆에 작은 버섯이 생겼어. 나는 그동안 내 뿌리를 보호해주고 덮어준 고마운 흙에게도 물을 나눠주었지. 그러자 땅속에서 작은 풀씨들이 하나둘 싹을 틔웠어. 봄이 되자 새들이 찾아와 기분 좋은 노래도 들려주었지. 나와 새들은 곧 좋은 친구가 되었어. 여름에는 하늘에서 소낙비가 찾아왔어. 나와 다른 나무들에게 시원한 빗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혀주었지. 맹꽁맹꽁, 개굴개굴개굴. 맹꽁이와 개구리도 물엉덩이가 생겼다고 기뻐했어. 가끔 아파트 유리창과 도로 유리벽에 부딪혀 다친 새들도 찾아왔어. 나와 친구들은 새들에게 안전한 집이 되어주었지. 새들은 우리의 열매를 먹고 여기저기 씨앗을 옮겨놓느라 바빴어.
밤새나도 저 멀리 강과 도로가 한눈에 보일 만큼 훌쩍 자랐어. 숲이 불어오는 바람 향기도 상쾌하고 시원했어. 자동차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 멀리 들리는 딱따구리 소리조차 멀리서도 들렸지. 바람과 함께 사사사 스스스 다시 춤을 출 수 있어서 나도 기뻤어. 이웃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찾아왔어. 자동차 소리, 나쁜 공기를 피해서 말이야. 달림과 별님은 환하게 웃으며 오늘은 잘 지냈는지 물어주었어. 나는 달림과 별님에게 낮에 아이들과 놀아갔던 이야기를 들려주느라 밤을 꼬박 새우는 것도 즐거웠어. 햇살이 반짝이는 겨울 아침,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어 나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 아치들도 나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었지. 이제 나는 추운 겨울이 와도 더 이상 춥지 않아. 경기도 하남에는 도로 공사로, 아파트 공사로 땅을 잃은 베어진 갈 곳 없는 나무들의 쉼터 나무보화원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 속에 수영버드 나무는 3번의 외과 수술을 받고 아주 잘 자라서 하남 나무보화원을 대표하는 나무가 되었답니다. 도시에서 간판을 가린다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낙엽을 치우기 귀찮다고 심하게 가지치기를 당하거나 버려진 나무들, 심지어 땅까지 빼앗기고 쫓겨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나무는 묵묵히 척박한 땅에 옮겨 심어지면서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 할 일을 하며 푸른 마음을 키워 숲이 되고 사람들에게 다시 깨끗한 공기와 시원한 그늘까지 선물해 줍니다. 자연이 건강할 때 우리도 함께 건강하게 생활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답니다. 땅을 잃은 나무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숲이 되어주는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도 푸르고 건강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숲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자, 잘 들었고요. 좋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아이들, 인사, 강물 이런 거 조금 있으신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한 거는 아이들, 강물, 의사, 네, 옮겨 놓느라 간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연필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린다 생각하면 간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고요. 대부분 다 괜찮으세요. 그런데 아까도 뭐 빛날 수는 요거는 빛난다 그래서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지 적어놨었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좋은 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뭐 여름이 됐어 할 때도 딱 이렇게 전환되는 것도 잘 해주셨는데 뭐뭐를 나누어 주었어, 힘이 생겼어, 이거 잘하셨어요. 힘이 생겼어. 그리고 뭐 기뻤어 이런 것도 있었고 아이들과 놀아주던 뭐뭐와 인사해 주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조금만 더 기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나누어 주는 거 그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나무보화원이 있습니다. 요거 좋으세요. 근데 뭐뭐 했지랑 좀 다르게 약간 밝은 느낌도 괜찮으시고 네, 지금도 괜찮으신데 톤을 조금만 다르게 하시면 아 지금부터는 다른 내용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만 네, 처음에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관장님. 네. 네, 실제 지역이 개발되면서 일어난 일들을 정말 멋진 생태 환경 동화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백창희 작가님의 뒤를 이어서 매일 밤 아이를 재우면서 동화를 낭독해 주시고 멋진 낭독으로 북내레이터처럼 멋진 낭독으로 우리 토토낭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지혜님의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상황에 맞게 적절한 가면을 바꿔 써가며 필요한 연기를 하고 집에 오면 진짜 나로 돌아가곤 하는데요. 아니, 진짜 나로 돌아간다는 말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내 모습인지 가끔은 헷갈리기도 하니까요. 제가 낭독해드리는 짧은 시간 동안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인지,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글은 김난도 작가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에 나온 나라는 이름의 가면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전화번호를 문의하려고 114를 누르니 생면부지의 여성이 예쁜 목소리로 내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낯선 여자에게서 그런 낯간지러운 말을 들어야 하는 나도 당황스럽지만 저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저 사람도 딱하다. 얼마나 겸연쩍을까? 정작 애인이나 남편에게는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봤을까? 회사란 참으로 탐욕스러운 존재다. 직원에게 사랑한다는 숭고한 언어를 아무에게나 내놓으라고 한다. 저 상담원이 출근해 자리에 앉으면서 얼굴에 쓴 것은 전화 헤드셋이 아니라 하나의 가면이었겠다는 생각을 한다. 고객이라면 아무리 무례하고 짓궂은 사람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 가면 말이다. 감정노동의 시대다. 백화점의 판매직이나 비행기 승무원처럼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과 무관하게 밝은 미소를 짓고 친절한 말투를 사용해야 한다. 외로워도 슬퍼도 화가 나도 배우가 연기하듯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무례한 소비자가 자꾸 많아지는 현실에서 정말 어지간한 노동이 아닐 것이다. 요즘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일을 한다. 항상 친절한 목소리로 극존칭의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 전화 상담원을 비롯해 전체 노동자의 40% 정도가 감정 노동자에 속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모든 직업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감정 노동의 성격을 띈다. 사회에 나간다는 건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황에 맞게 바꿔 쓰며 그 가면에 맞는 감정 노동자로 변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렸을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하면 되었다. 자아를 찾아나가고 그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청춘의 의무다. 하지만 만나는 세계가 넓어지면 역할도 많아진다. 자기에게만 집중하면 이제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름이 많아진다는 거다. 집에서는 아들, 딸로, 아내, 남편으로, 며느리, 사위로, 또 아빠, 엄마로, 밖에서는 유능한 직장인으로, 편한 친구나 애인을 만날 때에도 그 상황에 합당한 연기를 할 줄 아는 유능한 배우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커다란 탈춤판, 본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가장무도회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감당해야 할 역할이 많아지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진다는 사실이다. 쓰고 다니던 가면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 가면이 오히려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게 되고 자신의 본 모습은 또 다른 가면으로 느껴진다. 모두들 다중인격자가 되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정신질환으로 취급했는데 요즘엔 능숙하게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역량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란 자기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고프먼이라는 사회학자는 현대의 삶이 하나의 연극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고려를 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 가면은 우리의 본성이라기보다는 되고 싶어 하는 자아에 가깝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 가면을 때로 가짜라고 믿었다가 때로 진짜라고 믿는 냉소와 진실 사이의 왕복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일까?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이 나일까? 아니면 깊은 내면에 어떤 진짜 나가 있는 것일까? 무엇이 가면이고 무엇이 맨 얼굴인가? 사람들은 성격 테스트를 좋아한다. 어떤 상황에 대한 선택지를 주고 대답에 따라 당신은 이런 성격입니다 하고 진단한다. 자기 모습과 일치하면 맞아 손뼉을 치고 다른 것 같으면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고개를 갸우뚱한다. 집요하게 혈액형을 묻는 사람도 있다. A형이라고 하면 그래서 조금 소심하시군요. 혹은 A형 치고는 적극적이신데요? 하고 진단한다. 태어난 별자리나 사주로, 관상으로, 손금으로, 심지어는 발바닥 모양으로 성격을 짐작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성격 테스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스스로도 자신의 성격이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나는 성격 테스트, 혈액형 심리학, 사주 등을 전혀 믿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규정하다는 영어로 define인데 울타리를 둘러서 한정 짓는다는 의미다. 우리는 왜 자꾸 자신을 규정해서 성장과 변신의 가능성에 울타리를 두르려는 것일까? 왜 나조차 나 자신에 대해 판단하고 가두지 못해 안다라는 걸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내가 써야 하는 가면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유연해져야 할 것 같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혹은 나는 이래야 하는데 하는 고정된 자아관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가면과 맨 얼굴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괴리가 생길지도 모른다. 뱀이 제때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자아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벗어야 하는 허물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내가 써야 하는 가면들을 지켜보는 일이다.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맨 얼굴과 나의 가면을 차분히 관찰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객관적인 내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혼란스러운 가면 바꿔쓰기의 경주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내 성장에 걸맞은 더 성숙한 내 모습을 찾고 지켜낼 수 있다. 아침에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며 입을 옷을 고르다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이 혼란스러운 연극의 마리오네트인가? 주인인가? 이상입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처음에 특히 들어가실 때 막 DJ 같이 말하듯이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신 것들 참 좋았고요. 포즈 뭐 다 좋으시고, 그냥 뭐 한 군데 정도? 그거는 아마 뭐 이렇게 숨 호흡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 거기 살짝 끊어진 거 말고는, 네. 너무 좋으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반장님. 네, 토토왕의 DJ 지혜님이 들려준 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온화하고 환한 미소,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뭐든 믿고 맡길 수 있는 토토왕의 든든한 언니 록스 언니의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부담스럽게.
네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책을 항상 그림책 수업하는 첫날이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첫 모임에서 이 책을 소개하거든요.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에게 힘을 내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 공유 한번 하고 읽겠습니다. 보이죠? 또르의 첫인사. 또르의 첫인사. 토리고의 말이 글, 그림, 이영선 옮김. 네, 이거는 나표지고요. 속표지. 또르는 꼬마 고슴도치입니다. 또르는 깜짝 놀라면 저도 모르게 또르르 하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리지요. 부끄러워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릴 때도 몸을 또르르 말아버린답니다. 그래서 또르는 좀처럼 숲에 사는 이웃들과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또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숲에 사는 이웃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러려면 안녕하세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단다. 누구를 만나든 몸을 또르르 말지 않고 인사를 해야 해. 또르는 엄마와 함께 곧 인사 연습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또르는 콩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몸을 또르르 말아버릴 것 같았지요. 또르, 앞을 보고 말해야지.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또르는 몇 번이나 뒷부리에서 연습했어요. 그 뒤로 또르는 온갖 것들을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연습을 했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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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지요. 엄마가 말했어요. 또르, 이제 정말 인사를 잘하는구나. 이 정도면 모두에게 인사할 수 있겠지? 오늘은 혼자서 놀러 나갔다 오렴. 또르는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안고 앞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가다가 다각 주머니와 동아리들을 만났어요. 또르는 어떻게든 몸을 또르르 말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안. 또르는 안만 말하다가 확 달아나 버렸어요. 또르가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걷고 있을 때였지요. 여우가 다가왔어요. 또르는 몸을 또르르 말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안녕, 안녕, 안녕. 전엔 안녕한 되풀이하다가 후다닥 달아나 버렸어요. 또르가 뛰어가는데 눈앞에 커다란 발이 나타났어요. 바로 커다란 곰이었어요. 너무나 큰 덩치에 또르는 깜짝 놀랐어요. 금방이라도 몸을 또르르 말아버릴 것 같았어요. 몸을 또르르 말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다 보니
또르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또르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땀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괜찮니? 꼬마 고슴도치야? 괜찮니? 괜찮아? 또르가 눈을 떠보니 모두가 또르를 걱정스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또르예요. 또르는 가까스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 또르. 이웃들도 인사를 받아주었지요. 또르와 친구들은 한참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르는 모두와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또르가 또 몸을 또르르 말아버렸네요. 밤송이가 떨어진 것 뿐인데. 이렇게 되고요. 또르가 엄마에게 가요. 엄마, 나 오늘 인사 잘하고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이 책엔 비밀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책마다 또르 엄마가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르 엄마가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아, 너희가 학교를 가고 유치원에 가고 어디를 가도 엄마는 너희를 혼자 보내지 않는단다. 함께 마음속에 너희를 그리워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지내길 바라면서 너희와 함께해. 그러면서 네, 그런 책 읽기를 마칩니다. 네, 감동이네요. 네, 너무 귀여우셨고요. 뭐 워낙 좋으세요.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시간이 늦어지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 대부분은 다 잘하셨는데 한 뭐 두세 군데 정도 뭐 예를 들면 누구가 병아리들을 만났어요. 이런 거 어디를 만났어요. 뭐뭐 했어요 할 때 조금 그렇게 병아리들을 만났어요 하고 이렇게 살짝 약간 만나고 하는 부분보다 약간 무겁게 이렇게 떨어질 때가 한두 번 있어가지고 그거 살짝만 밝게 누구를 만났어요. 그랬어요. 요거 한두 군데 있었고 그다음에 커다란 발이 이제 딱 나올 때 있잖아요, 록수쌤. 그때 커다란 발이 아주 조금만 강조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요 마지막인데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조그만 친구도 있고 큰 친구도 있고 동물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맞춰서 괜찮아? 괜찮아? 좀 다르게 하시면 더 재밌겠다. 이 정도고요. 진짜 잘하셨어요. 좋았습니다. 네, 반장쌤. 네, 또르의 첫인사 안녕하세요. 정말 멋지게 감동적인 낭독 잘 들었습니다. 록스님의 낭독에 이어 정말 맑고 밝은 목소리와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게다가 우리 이 기초반의 명칭까지 토토낭이랑 명칭까지 제안해준 토토낭의 멋진 총무 미아님의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낭독을 통해 더욱 즐겁게 책을 읽고 있는 요즘입니다. 참 좋은데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낭독하겠습니다. 챕터 11장 세몬과 마트료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혀주던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자 기쁨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렸다. 천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홀로 벌거벗은 채 버려졌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인간의 부자유나 수위, 고통, 굶주림 같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인간이 된 것입니다. 배가 몹시 고팠고 몸은 얼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몸을 의지하려고 그곳에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찬바람을 피해 교회 뒤로 돌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배가 더욱 고파지고 몸은 차츰 얼어붙어 나는 완전히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한 사람이 장화를 들고 내가 있는 쪽으로 오면서 혼자 무엇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인간이 되어서 처음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얼굴이 너무나 무서워 얼른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나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입을 것을 마련할 것이며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추위와 허기로 죽어가고 있다. 마침 사람이 오고 있으나 그는 자기 아내의 모피 외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무슨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다.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는 나를 발견했으나 얼굴은 찡그리고 조금 전보다 더욱 무서운 모습으로 걸음을 재촉하여 지나갔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이가 발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나에게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다시 그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는 방금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는 그 얼굴에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으나 지금은 생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자한 그림자가 어려져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나에게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니 한 여인이 우리를 맞이하였으나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 여인은 사나이보다 훨씬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죽음의 도끼가 뿜어나와 나는 그 입김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나를 추운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그때 바로 나를 몰아냈다면 여인은 당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의 얘기를 하자 여인은 급히 태도를 바꾸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인은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를 쳐다보았을 때 벌써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근거를 사라지고 생기에 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인간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알게 하는구나 생각하니 나는 너무 기뻐서 찡긋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허락되고 허락되지 않고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한 사람이 나타나 1년을 신어도 찢어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문득 바라보았더니 뜻밖에도 그 사람의 배후에 나의 동,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외에는 누구도 그 천사를 볼 수 없었으나 나는 그 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의 영이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일년을 신어도 닳지 않는 신을 주문했지만 자기가 오늘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벌써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싱긋웃었습니다. 동료 천사를 만난 것도 기뻤고 두 번째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여러분의 신세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8년째 되던 오늘 쌍둥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가게를 찾아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두 쌍둥이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고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여자가 엄연히 잘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말씀의 뜻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어 나를 용서하셨다는 기쁨에 세 번째로 웃었던 것입니다. 네. 뭐 너무나 네. 그냥 내용과 딱 어울리는 아주 좋으셨고요. 그 뒤쪽에는 뭐 다 좋으셨고 앞쪽에 살짝 몸은 얼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몸은 얼어 하고 어떻게 하고 이 사이만 살짝 쉬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은 얼어 어떻게 해야 여기 이거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거 그냥 쭉 이어가시면 되고 요 두 군데인데요. 아마 오늘은 그렇게 하셨어도 또 다음에 하실 때는 요거 아주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모든 낭독을 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늦은 시간까지 사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은 또 우리 반장님께서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대면에 비대면이구나. 네,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글을 낭독했고요. 녹음해서 올려주신 분 두 분, 한 분 계시고 신경아님은 오늘 안 오셔서 비대면인데 지금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줌으로 해야 되는데 못했고, 네 그런 멘트들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멋지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나. 우리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관장님께서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의 특징을 또 잘 금세 이렇게 잘 기록하셔서 또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시간을 한번 보니까 저희가 한 9시, 물론 중간에 제가 살짝 코멘트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9시 한 10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시 50분이면은 그쵸, 1시간 한 40분 정도인데 중간에 제 말씀 좀 뺀다 그러면 1시간 한 30분쯤 될 것 같고요. 30분 조금 남짓? 근데 다른 분의 녹음이 지금 한 분이 더 오실 거고, 그죠? 한 분이 녹음, 한 분 더 오실 거고, 한 분이 녹음이 있으시고, 그러면 1시간 한 30분, 그죠? 그럼 아마 좀 여유 있게 생각하면 2시간 조금 안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 아까 우리 현아쌤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뭐 자녀분, 또 친구분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미리 단톡방에 좀 알려주시면
지금 저희 수업은 이 수파단 낭독에서 여러분들의 성함을 이렇게 다 입력해가지고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아 주신 건데, 이제 다른 분들 초대 손님이 좀 있으시면 그거는 또 다르게 아마 뭔가 기계적인 세팅을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알려주시면 그거 미리 제가 말씀드려서. 명수도 딱 정해야 되나요? 아니요.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그거를 저희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래도 늦어도 한 3, 4일 정도의 단톡방에서 한 번씩만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저희 마지막 시간 낭독회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